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현입니다. 예, 계속 이제 싱크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예고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걸 삭제를 하고 다시 켜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원래 어제 좀 남구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서 뻗어버렸습니다. 뻗어버렸다는 거는 아들 재운다고 재우다가 실패를 했고 좀, 좀 어려웠어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좀 모르겠네요. 네, 잘 들리는군요. 네, 구름바람님, 소월신님, 노병님, 성진님, 네, 구라세상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뭐 공적인 일만 그리고 주어진 일만 하면 좋은데 항상 뭔가 새로운 돌발 행동도 나오고 돌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또 다른 걸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쫓기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도 그 서면 제출할 게 있어서 서면을 또 하나 제출을 하고 또 오늘 또 보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까지 피 흘리기. 피보다는 진짜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런 변화가 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요. 오늘 우리 톨 형님이랑 원래 같이 방송을 하는데 톨 형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변론 기일 들어가기 전에 한 점심쯤 해서 그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1230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문재인의 삼성 지우기 프로젝트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극위원회 명단에는 이재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재용은 사실 좀 동네 북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썰과 썰이 있는데 뭐 홍나희와 홍석현의 관계, 홍나희가 뭐 홍석현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회자가 되는데 그것을 뭐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일단 지역 제한도 되었고 통보되었고 여러 가지로 동네 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제 감사위원회 중경쟁사 스파이를 앉혀가지고 재계는 패닉 상태가 되었고요. 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등 이 기업과 관련 그 법률을 변경을 함으로써 점점 더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의 삼성 걱정, 이재용 없는 삼성 중국 그림자 들이운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삼성 주식을 뭐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삼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좀 어디까지가 지금 그들이 목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그들의 목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고 삼성의 시초 540조에 이르렀다고 하죠. 540조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거는 뭐 지난 기사지만 이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 지금 현 정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 진딱 송원건 연대 교수가 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불린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상법 개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냥 기업 외에 계속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3년, 4년 전에 주식을 해서 크게 벌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기분 엄청 좋다가 그 송사 휘말린 바람에 막 한가가 팡팡 나와가지고 조금 수익을 조금밖에 못 얻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소송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분의 1만 있어도,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1만 분의 1만 있어도 이렇게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집중 투표제로 인해서 뭐 2명의 이사를 뽑으면 2표, 5명이면 5표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몰아서 줄 수 있게끔 함으로써 기업을 계속 허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지금 보면은 뭐 30대 기업 중에 29개 기업이 투기 자본에 노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점점 더 그 외국 자본, 투기 자본에 대한 노출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요즘에 이거를 보면서 좀 걱정이 좀 사실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 이 투기 자본들은 결국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 이 금융권, 그들의 실체가 결국에는 이렇게 입법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투기번트 엘리엇 이런 자들이 뭐 공격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보면은 이제는 혹시 그들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요즘에는 계속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입법적 변화와 이런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그 여당 내에 어떤 세력 간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좀 의심이 눈이 가요. 이걸 다시 한번 다시 쓰는 역사처럼 다시 쓰는 경제를 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쪽의 그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철저한 이슈였고, 지금 이제 이 이슈가 경제 파탄을 내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기본소득 증세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5%를 과세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요즘에 되게 두려운 게, 제가 이제 국세청 교수로 갔을 때 그때 면접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명 뽑는데 한 명 됐습니다. 네. 1등. 비하인드 스토리였지만 이제 전원 심사위원이 저에게 만점을 줘가지고 나름 낙하산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대신에 저를 뽑았다라는 그런 이런 카드라, 잘난 체가 있습니다. 잘난 체 카드라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세수가, 국세청 벌어들이는 세수가 얼마냐, 그래서 그때 한 200조 정도 되었었습니다. 200조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내국세 세수가 200조를 이제 간 넘겨서 국세청이 커다란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200조와 300조 사이 그 정도 딱 됐었던 시점이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예산도 지금 555조가 넘고, 기본 재난 소득 그거 한다고 막 또 몇십 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끔찍하다 못해 진짜 일하다가 만국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펑펑펑펑 쓰는 이놈의 정부가 도대체 돈 끌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소득 증세안을 또 내고 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5%를 과세한다라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개세주의에 입각한 나름 타당한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결국에는 이 돈을 쓰는 주체가 누군가를 고려하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죠. 의형님, 네. 네. 전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이제 조세 피난처, 텍스 헤이븐, 뭐 텍스 헤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그 기업들이 또 나름 필요한 이유가 또 규제 자유 지역이나 이제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아니면 세금의 특혜를 주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세범 특별법이 있는 조세 특별법이 있는 이유가 이런 나라를 살리는 기업을 좀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이렇게 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게끔 하자 민간 차원에서 그런 취지인데 이 진짜 미친 정부는 뭐 그런 기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소득세 비과세 감면 정비 뭐 이런 게 뭐 나름 타당한 거죠. 사실은 조세의 어떤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앰으로 인해서 뭐 불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을 그 과세 받지 않는 그런 거를 줄이는 건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도 보겠지만 이 발상 자체가 퍼퓰리즘을 위한 전제라는 생각을 하면은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탄소세 배당, 탄소세는 또 느낌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이전에 탄소세라는 강의를 뭐 잠깐 했었었는데 이 탄소세가 이제 에스토니아 이쪽에서 좀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거기는 전자정부가 되어 있고 그 가상화폐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좀 탄소세 뭐 이런 것도 좀 논의가 제일 일찍 된 나라이고 그런 걸 보면 그쪽 나라는 좀 뭔가 수상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거기가 뭐 나름 실험 국가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음모론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부가가치세도 인상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세금을 어떻게든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세금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자영업자와 또 공직에 있는 사람, 월급쟁이들은 다 그 입장이 다르거든요. 제가 어떤 그 정부 부처에 이제 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내년에 휴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일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네. 월급쟁이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영업을 하게 되면 또 휴일이 많은 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교수거나 이제 국회나 이제 특감실에 있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그때는 뭐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국고주의하고 납세자주의가 있는데 국고주의는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금고를 최대한 좀 많이 하게끔 할까? 납세자주의는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돈을 덜 뺏기게끔 할까? 이 주의였는데 제가 이제 공직에만 있었을 때는 국고주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름 균형을 취한다라고 센스를 취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국고주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영업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탈세를 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세금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교수였을 때, 국세청 교수였을 때 교수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구모 교수님,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이제 국세청에서 정말 알아주는 정보 그리고 조사 이쪽에 능통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나머지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잠시 요양차 교육원 교수 과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하고 오후 시간에 그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 과장님이 이제 국세청의 뭐 국장이나 과장, 뭐 계장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걸 좀 즐겼습니다. 좀 즐겼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납세자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더라고요. 약간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만큼 세상은 원칙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캐치를 못했었는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민원이나 세금 납세자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지 않는 정책과 법률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잘 못했지만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했던 말씀들이 이런 어떤 현상들을 좀 고려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지금 그 이 좌파 정권이 가지는 이런 모든 입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돈을 벌어보지 못한 자들의 남을 자기가 번 돈으로 먹여 살리지 못한 자들의 입법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세상을 뭔가 입법을 하려면은 고루고루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못하니까 막 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했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부 재정으로, 이 돈은 누가 줍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옵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근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본소득제는 사실은 뭐 좋죠.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걸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심지어 공돈 생긴다고 해가지고 뭐 비상금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대국 4위였던 베네수엘라가 그냥 순식간에 폭망했던 것이 이런 어떤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었는데, 이런 자들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이 이걸 그대로 또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김경수가 원래 이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이 그림 역시도 대권 가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또한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기본소득제를 이슈로 삼아라 라고 하면서, 일전에 이제 캐나다나 스위스, 핀란드에서 실험했던 것을 대한민국에서 또 실험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어떤 전위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뭐 좌파 정권의 제 1수계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죠. 문재인이 아니라 뭐 요즘에 뭐 한명숙의 뭐 배우자가 뭐 최고 권력자다라는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공회대가 그것의 뭐 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그건 확인할 바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실인 것 같고, 저는 뭐 요즘에는 이제 미국 선거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그 또 다른 어떤 실체, 그리고 그들과 한국과의 관련성, 그들이 뭐 위원회나 이런 데서 빌드버그 회의나 뭐 이런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뭔가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뭐 들 정도로 갑자기
그런 것 같은. 물론 뭐 이거를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들 옹호하는 논리를 생각하면은 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한 어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다 자연스럽게 간다.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좀 아르헨티나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베네수엘라도 망했고 태국도 망했고 이러한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뭐 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또 베네수엘라 주가는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제 말씀드렸던 그 M2 지수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통화가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 값어치, 가격, 시장 가치, 시장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아르헨티나 주가가 폭락하듯이 어쨌든 재정 파탄, 신용 등급 추락 등의 어떤 경쟁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좀 화가 납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어저께 하락을 했었죠.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고 지금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제 저랑 같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에 근무했던 친구가 형님 이거 1억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1억은 아니지만 6,800 정도까지는 찍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지금 뭐 옐런 재무장관하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고 나서 다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가격 높다 하니까 또 1,000만 원 이상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13%까지 떨어졌다가 한 2. 몇 프로로 다시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M2 지수 얘기를 했죠. M2 지수. 통키통키님 감사합니다. M2 지수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M2 지수가 지금 이 M2 지수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통화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이렇게 쭉 M2 통화량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한 방에 줄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코인에 사람들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그냥 코인 급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이렇게 남아있는 돌았던 통화량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 상실감만 엄청나게 크지. 물론 그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망하겠죠. 기업들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냥 순식간에 뭐 수조 달러를 수경 달러를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장난을 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최대 단점은 상하한선이 없다는 얘기죠. 뭐 하루 만에 몇백 배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 몇백 배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갑자기 몇백 배 올라가지고 갑자기 거래소가 뭐 중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묻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가상화폐 세계거든요. 근데 통화를 그렇게 확 모았다가 증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상화폐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은 누가 담보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삼성코인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삼성이 그 코인에 대해서 담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는 뭐 이 증권하고 똑같은 식으로 코인도 증권처럼 사용될 수는 있겠구나. 지금 어쨌든 가상화폐가 증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담보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아니면 국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코리아 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것을
지급 보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코인이 뭐 일상화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가상화폐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저번에 GME 그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막 개미들을 막 끌어들였는데 이번에 비트코인도 갑자기 5,000대를 돌파하게끔 만든 요인도 됐지만 딱 하룻밤새에 1,000만원을 뚝 떨어뜨리게 한 그런 요인도 됐다는 겁니다.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참 재밌는 형국이죠. 예, 예, 머스크가 가격 높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또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형국. 그렇지만 과연 이게 끝은 어딜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좀 리스크 부담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왜 투자를 안 했을까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잭 도르시 예, 트위터 CEO가 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기도 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뭐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저도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부정적인데 현상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그널에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마진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풋, 콜 옵션을 사용하면서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은 또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벌더라고요. 네. 이게 그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 뭐 결제를 하고 다시 코인을 가져와서 또 돈을 환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환 거래를 한 몇 천억까지 한 친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규제법이 없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제 무죄로 나왔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이 많구나. 어떤 식으로는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코인 거래소 관련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이 거래소에서 이제 고소를 당한 친구를 변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젊은 친구였길래 그냥 뭐 기본적인 금액을 받고 무혐의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불기소 났는데 이 그 경찰서 가가지고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정체를 보니까 그 해외 거래소 VIP더라고요. VIP. VIP는 제가 다니는 거래소에서 제일로 하는 친구가 뭐 서울대 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 수천억을 그 가상화폐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친구였는데 아무튼 비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시장 현상이고 이걸 들여다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해킹이 안 되고 뭐 절도도 안 되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그 블록체인과 거래소 간의 그 경계는 어마어마한 틈이 있어요. 해킹도 정말 쉽고 돈 빼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일하는 친구들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정가가 많은 친구들이 많고요. 심지어 뭐 대형 거래소에 이제 뭐 순위권 안에 드는 우리 5대 거래소 뭐 한 번은 1등 하기도 했습니다. 1등한 거래소에 CEO나 뭐 이런 뒤에 있는 친구들 전과자들이 되게 많아요. 한 6번, 7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래도 돈을 벌고 싶으면은 또 이런 현상을 좀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행성 수설이네. 네, 그리고 그 이낙연이 국정원을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도대체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또 불법 사찰 진상규명 TF를 꺼냈을까? 이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 뛰어넘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정부가 뭐 모든 면에 상상을 뛰어넘죠. 그런데 이걸 왜 건드렸을까? 좀 궁금해요.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문재인 정권이 꺼냈던 그 뭐 여러 카드 중에 막 처음만 건드려 하지 뭐 실속은 있었던 건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박찬주 대장 사건이라든지 뭐 이재수 사령관이 이제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되게 허망하게 끝난 사건들이 많은데 마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이들은 정말 한번 제대로 심판 받아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찰 정보 동시 공개하라라고 했죠. 예, 국정원 DB도 한번 깠었죠. 예, 그때 국정원장도 고발 당하기도 했는데 뭐 다 각하나 불기소 처분 나가지고 조사는 한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게 다 진실의 시간을 열어가지고 진짜 뭐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다 한번 제대로 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박민식이었던 이 주인 검사와 아마 이현주와 단일화해서 졌죠. 이분이 뭐 불법 도청 증거를 다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를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결국에는 그거는 구호에 불과했을 뿐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상대로 어마어마하게 도청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을 범했는지, 그리고 국정원 IO도 어마어마하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이런 어떤 진실 규명, 쟤들이 좋아하는 그 과거사 진상 규명 등을 우리가 진짜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뭐 정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세월호, 5.18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사건인데 당연한 그 의심이 드는 그들의 행보인데 어쨌든 참 뭐 내로남불이라 양심불량 진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검사추천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되고 있지 않거든요.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검사 선발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강행을 할 수도 있고 다시금 뭐 또 그 국민의힘의 추천위원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힘당의 논거는 이겁니다.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여당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천을 안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에서 이제 북한 인권 기록소 보존소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북한에 자행하는 나쁜 것들, 그 인권 침해 현상들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많이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그거 핵심되는 것들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냥 반 죽여놨습니다. 기능을 아예 못하게 상실시켜 놨는데 그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생각해보면 이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계속 안 뽑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9월 26일 이후로 지금 5년 넘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5월 10일 날 들었으니 그 이후도 4년 넘게 그 특감을 안 뽑고 있고, 최근에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뽑아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뽑고 있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들 그 최근에 문재인의 아버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워낙 주변에 불법이 비리가 많아서 그런 걸 안 뽑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특감이 가면은 결국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감찰 대상이 호구 조사거든요. 내 감찰 대상이 누군지를 조사를 해야 감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직계, 반계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싫을 수도 있겠다. 그 자체가. 물론 더 파보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얘들은 그냥 문재인 족보파는 걸 너무 싫어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특감을 안 뽑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나 특별감찰관을 안 뽑으면서 또 공수처는 또 추진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이것을 하고 공수처 검사 추천위원회를 받아라 뭐 이런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또
강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가 언제 어떻게 구성될지도 보는 재밌는 관전 포인트, 그와 더불어 북한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또 선발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되게 또 재미나게 자기 퇴임할 때쯤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 이러면서 5년간 방치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 그림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고, 용호 제2동 오투표소 개표 상황표가 나가기도 전에 언론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직 세지도 않고 여기 있나 말이에요. 개표 상황표. 이전에 옆에 놨었는데 안 보이네요. 개표 상황표가 어쨌든 있잖아요.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나비님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개표 상황표에 보면은 그 도장이 딱 찍혀져 있습니다. 도장이 제 그 박주현 국민수사대에도 그게 있고요. 개표 상황표 올려놨는데 개표 상황표에 딱 도장이 찍히고 그게 선관위를 통해서 언론에 나가야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부산 남구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개표 상황표가 나오기도 전에 공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오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글인데요. 정의로운 쭉쭉콩님, 국민 전부를 세금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노예로 만드는 조세 정책, 가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나대는 세상이 너무 징그럽습니다. 징크 안 맞습니까? 지금? 예, 이경자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파이팅. 네. 죄송할 거 없습니다, 나비님. 지금 싱크는 맞는 거죠? 네. 그 용호 제2동 그 제5 투표소는 개표 분류가 완료되어 위원장이 4월 16일 2시 10분에 잠깐만요. 이걸 켜놔서 그런가 보다. 이걸 끄고 해야 되네요. 이걸. 잠깐만요. 그래서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예, 4월 16일 2시 10분에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 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약 1시간 반 전인 4월 16일 00시 34분 방송에 반영되어서 유권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표가 되기 전에 선관위는 개표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후 선관위가 미리 발표한 선거 결과에 맞추어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 결과를 맞추어 분류를 했거나 또는 실제 투표지와 무관하게 개표 상황표만 맞추는 개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예,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장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천 연수군이 먼저 될 줄 알고 엄청 고민하다가 거기는 이런 현상은 조금 달라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남구를 하는 바람에, 남구는 빼박이 없거든요. 한 2달 전에 남구면 확실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는데 딱 때마침 이번에는 방송 데이터하고 그 개표 상황표 데이터하고 완전히 오류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송 데이터에는 이 헬로 부산에서 이제 00시 34분에 34,032, 34,582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2시 34분입니다. 12시 34분.
네, 여기 헬로 부산 보이시죠? 00시 34분에 34032, 3458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표 상황표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표가 누적 딱 되는 시간을 딱 보니까 언제였냐? 3403이하고 3458이가 공표, 이제 선관위 공표 시간입니다. 2시 10분에 이렇게 공표가 되었고, 방송 시간은 12시 34분에 지금 공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 개표 상황표를 보면은 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상황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175 여기 쭉 보시면은 위원장 공표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4시 4월 16일 2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시 10분. 그런데 이 시간대 34582, 34032가 있었던 시간대랑 다른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봐줄까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이 사용 데이터를 보면은 개표 사항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해 게시된 개표 현황, 투표 구별, 그리고 그 총선 개표 영상, 개표 영상을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헬로 부산 중앙선관위 선거방송을 근거로 했고요. 이렇게 그 다양하게 이렇게 했고, 지금 보시면은 선관위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하면 그 결과는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동시에 방송사에도 제공합니다. 즉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하면은 그 결과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언론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집계 누적을 했습니다. 집계 누적을 한 결과 이제 용호 재오동이 있었을 시점 2시 10분,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3, 4인데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시 10분 34032, 34582, 34032가 어디 있어? 용호 제2동 제2투표소 이 2시 10분 누적이고, 잠깐만요. 이거를 쭉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재정렬 방송 노출 투표소 기준으로 재정렬을 쭉 하니까 이게 2시 10분에 지금 34032, 34582가 나왔고, 이 방송을 지금 그 이현주 의원 미래통합당 이 시점이 언제냐, 여기 70442라고 나왔는데 이 시점이 헬로 그 부산에서 나온 시점이 00시 34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00시 34분에 2시 10분의 결과가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이라 무효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문제고, 내일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그 PPT는 그 전달을 했습니다. PPT는 전달을 했고, 그 영상 자료도 하나 있죠. 그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된 자료, 그것을 같이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90분 가량 언론 보도가 더 빨랐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출구 조사 있잖아요. 4월 15일 저녁 6시에 공표되었던 출구 조사도 당일 투표만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한다라고 미리 보고가 들어갔던 겁니다. 미리 보고가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내일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뭐 공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많으면은 입장 제한을 뭐 번호표를 뽑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은 뭐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이제 비공개지만 변론 기일은 이제 공개거든요.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도 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명백해가지고 그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고 내일은 그 우리 토요일 형님이랑 그 변론 기일에서 할 거를 좀 뭐 미리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강윤숙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재검표를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재검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들 그거를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외 사전 투표도 이렇게 개표 상황표하고 그 각 동별로 아까 개표 상황표 보면 동이 있었잖아요. 그 동별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거고 그다음 도장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지킨 도장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할 거고 철저하게 뭐 인쇄 종이나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맞죠. QR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그 식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많이 화가 나는데 우리 통합선거의 명부 대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선거의 명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결국에는 그 부천 신중동이죠. 부천 신중동에서 18,210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6,134표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역대적으로 신중동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니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선거의 명부와 대조가 재검표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관외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죠. 관외 사전투표도 이렇게 경로가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로를 거친 거는 그 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변론을 하면서도 재검표를 할 때 철저히 중점을 둬야 할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렸네. 어쨌든 열심히 뭐 준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저녁에 또 내야 할 사면이 있어가지고 못한 막 정리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들이 비록 뭉개지라도 역사와 진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보려고요.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또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팩트 체크라는 영상을 올린 거 아십니까? 그 영상을 올리고 오상진이가 지금 그 말은
진짜 그걸 말하면은 생각을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덜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빳빳한 투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넣어도 여러분 이게 몇 달이 지난 건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겨져 있어요. 다른 투표지가 아니라 얘들이 사용했던 그 투표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내일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되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굿나잇. 추석